북한군 500명 사망설이 지금 미국 군사 전문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근거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만 그 숫자가 충격적이고 주요 외신들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죠? 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 얼마 전에 영국산 스톰 섀도우 그 순항 미사일을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 진지를 향해서 쐈는데 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그 북한군 한 500명 정도가 사망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 스톰 섀도우라는 이 순항 미사일의 그 성격이 벙커버스터 성격이 있어요. 하늘에서 때리죠. 예, 공대지입니다. 네. 비행기에서 말하자면 폭격기에서 쏘면은 한 250km 정도를 날아가서 주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용도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쿠르스크 지역에 러시아군에 섞여서 북한군이 있을 텐데 그 북한군이 그 전쟁도 지금 낯선 상황이고 아마도 지하 벙커나 참호 같은 거를 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직격을 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도망갈 틈도 없이 그렇게 대량의 사상자가 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500명 사망 외에도 뭐 북한군 고위 장성이 부상당했다 또는 뭐 장교가 2명이 죽고 여성 그 장교 간호장교나 통역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부상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군의 일원으로 위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참전했고 전투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사실로 우리가 인정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NN 방송은요,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북한산 무기, 북한판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KN-23이 있다. 이미 확인이 됐죠. 그 안에서 서방 부품들이 대거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천안함 폭침 당했을 때도 수중 수색을 통해서 그 북한 글자를 확인하면서 북한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입증을 했듯이 그렇죠. 아무리 전쟁터고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적군이 사용한 미사일 파편이라든지 포탄 파편 같은 거를 수거해서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북한제 미사일이 다수 발견이 됐고, 네. 근데 그 북한제 미사일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주로 서방 국가,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이리저리 모은 그게 정식 수입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금수 물품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훔쳤거나 뭐 밀수를 했거나 또는 중국을 통해서 그 부품들을 가져가서 조립한 그런 이 무기 흔적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녹슨 그 쇠조각이라는 거거든요. 철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머지 요즘은 다 전자기기가 없으면 무기가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것들은 다 서방 제품들이고 이거를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수입해서 조립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중국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렇군요. 이거는 금수품을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또는 알고도 그 묵인을 했거나 방조했다고 하면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과는 또 다르게 중국이 앞으로 부담을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로 일단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방송은요, 우크라이나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잔해를 우크라이나 과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이제 CNN의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그 결과를 보니 지금 고주필 말씀대로 북한이 만든 건 북한제로 보일 수 있는 것은 잘 녹쓰는 철판뿐이다. 약간 비유조로 좀 조롱한 거예요. 그렇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요즘 우리 그 포스코에서 만드는 철은 저런 선철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특수강 쪽으로 주로 만드는데요. 특수강은 녹이 쓸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재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무쇠라고 했던 그 선철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조금만 내놔도 바로 녹이 쓸어버리잖아요. 시뻘겋게. 빨갛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뭔가 뭐 옛날부터 철광산 광석도 있고 철광도 캐내고 하지만 거기서 재련해서 만드는 수준이 선철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선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정밀 기계는 당연히 못 쓰고요. 보통 포탄에도 못 쓰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못 쏘면 터져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자국 병사들이 다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쓰는 건데 네. 저런 녹슨 철덩어리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녹슨 철덩어리가 맞다면, 쇳덩어리가 맞다면 위험하다. 지금 저 이 선철 가지고 무쇠 가지고 지금 폭탄 만들어 쓰고 있는 게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군에게 어떤 장비를 준 것 같냐는 그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방공망 보강 장비를 지원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왜 남쪽에서 쐈다 그러면서 무인기가 3번이나 평양 상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냈잖아요. 그렇지, 뭐 컴퓨터 그래픽도 주장했죠. 예. 그러면 한 번은 확인이 됐는데 포착을 했는데 2번은 포착도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무인기가 그 항공기형 무인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골판지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이제 뭐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거예요. 고정익으로 된 예.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북한의 레이더가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 뭐 워낙 고도의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탐지가 어렵습니다만 네. 이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뭐 비완비 같은 것들이 평양 상공을 갔다 오고 사진을 다 촬영해도 북한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뒤늦게 미국이 야 우리가 언제 갔다 왔어? 라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하자면은 억지 효과를 위해서 보여준 적도 있을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거의 평양이 무방비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제일 겁나는 거가 이 자기가 참수당하는 건데, 이 참수 작전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렇죠. 참수 작전은 대체로 이런 항공기 침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양의 무방비 하늘을 만약에 푸틴이 방공망을 제공해서 막아줄 수만 있다면 그처럼 고마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급선무일 뭐 수 있다.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도 보낼 수 있죠. 네. 김정은 입장에서. 그런데 이게 그 방공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뭐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무슨 망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것을 그 가동을 하고 24시간. 뭐 아이언돔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걸 가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사드의 기능이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 안에요. 우선 레이더가 잘 작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레이더를 잘 작동시키려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 반대 시위 때문에 이 임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돼서 중단된 적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의 북한 전기 사정 어떻습니까? 어우. 아니, 그런 상태에서 최첨단 레이더를 백날 설치해봤자 이걸 가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거만 그야말로 그냥 갖다 놓은 거에 불과할 수 예,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 상공의 방공망 구축이라고 하는 건 말은 그럴듯한데 네네.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방공망을 받아도 지금 가동하기 어려운 게 북한 아니냐. 이런 또 구주필의 분석이셨어요. 신원식 실장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병력, 무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좀 내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1,000명 정도가 이제 거의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예, 이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원식 실장의 얘기는 그 군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150이나 160문 정도의 그 포를 지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포만 덜렁 주면 되냐? 이게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어쨌든 그 숙달해서 훈련할 수 있는 사람들. 저 숫자도 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로 쓰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가. 예. 그러니까 교본도 러시아어로 쓰이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포병 부대가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4,000명 될 거다. 예, 저게 150문에서 200문이면 한 문당 필요한 최소 인원들이 있어요. 네. 3명에서 5명 정도. 그러면 그거 합쳐보면 한
4천 명 정도는 최소 갔을 것이다. 네. 그렇게 추정이 되는 것이고 전투 부대원 10,000명을 보냈는데 포병은 아무래도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 부대 4천 명 보내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뭐가 크게 문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미 저렇게 갔을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1,000명 갖고 안 될 거다. 추가로 더 보낼 건데 지금 당장 7군단 5,000명 추가 파병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럼 저걸로 그럼 다 끝나냐? 다 합쳐봤자 한 2만 명 되는데 2만 명으로 끝나겠냐? 저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거래에 따라서는 뭐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김정은은 보낼 생각은 있다. 북한 인민군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게 130만 군을 예.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130만의 군이고 그중에 20만이 비정규 전술에 특화되어 있는 특수부대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110만은 정규군이라는 뜻인데 그중에 육군이 중심이에요. 네. 북한군도. 그러니까 그중에서 뭐 10,000명 아니라 2만 명, 3만 명, 10만 명을 보내도 그러니까 11,000명이면 한 1%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렇게 보낸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사상자가 난다는 네. 거고 그러면 이 한 명 전사할 때마다 뭐 10만 달러씩 받겠다고 하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들어오는 통치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노다지네요. 그다음에 저게 최첨단 전쟁에 한 번이라도 참가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일트바 숙련병과 예, 비숙련병.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에는 폭격을 한 다음에 사상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이 시시때때로 돌아다닌다는 건데요. 이쪽 저쪽 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전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북한군이 그런 식으로 실전 경험을 쌓는 10,000명, 2만 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순식간에 북한 전군에 이걸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서도 김정은이는 추가 파병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낼수록 이익이다는 얘기가 됩니다. 돈 면에서도 그렇고 그 실전 경험을 습득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자, 시 실장은 또 지난 7일이죠. 윤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할 때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라고 밝히면서 통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네요. 네, 신원 실장이 이제 전화할 때 옆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통령 취임 전에 만납시다라는 얘기를 서너 차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예, 번도 서너 아니고. 차례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저런 얘기를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건 팩트라고 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 만남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뭐 골프 라운딩이라도 한번 하려면 깊숙이 추진했죠. 예, 좀 이걸 몸도 좀 한 8년간 골프채를 놨다 그러니까 조금씩 했던 건데 이걸 갖고서 또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실제로 추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트럼프 당선인 측 입장에서도 이거 뭐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네, 요청은 네. 다 있을 텐데 네, 네. 이래서 뒤늦게 대통령 취임 후에 만나는 걸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도 일단 불발은 됐습니다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또 대한민국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과 그 중요도 인식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신원 실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올해도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그 러시아에게 보여준 게 있었고 이번에는 그 다음 행사가 되겠죠. 각종 장비 그리고 나름의 도발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무장 장비 전시회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전시된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시며 백전 필승하는 조선혁명의 억센 손길을 지켜주고 우리 국가의 불패성과 강대성을 떠받들기 위해 국방 전사들이 지남없이 바쳐가는 고결한 애국 충성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네, 여러 장비들이 다 전시됐어요. 그중에서 고주필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신 자폭 드론, 특히 골판지 드론도 진열이 됐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자, 고 박사님도 우리 무기 전시회에서도 본 적이 있는 아주 네. 가성비의 뭐 끝판왕이다. 네, 몇 이런 달 얘기. 전에 예. 그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골판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설명을 따르면 골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작 비용이 한 100만 원대고 네. 그리고 골판지는 레이더에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골판지 드론의 한가운데 있는 그 핵심 부품만 이게 그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요것만 식별이 된대요. 고무줄도 보인다면서요? 감아놓은. 예. 아니 네. 그거는 이제 멀리 우리가 영상 화면을 찍은 거고 네네. 레이더에는 고무줄이나 이런 것도 식별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핵심 부품만 식별이 되는데 레이더상 네네. 그럼 이게 새 정도로 보인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새하고 실제 비행 물체를 구별하는 게 항상 숙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새대로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를 넘어설 수 있고 아하. 그다음에 저게 제가 본 골판지 드론은 그 접이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배낭에 백팩처럼 간단하게 메고 이게 아하. 무게도 별로 안 나갑니다. 그렇죠. 골판지니까. 뭐 종이니까. 예, 또 가다가 특정 지역에서 한 그 30분 정도면 조립이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컴퓨터로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 화력은 탱크를 그 격파할 정도의 화력을 갖고 있대요. 탱크 하나를 잡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골판지로 만든 거니까 어느 나라나 그 마음만 먹으면 다 개발할 수 있는데 네. 과연 그 정밀도 그다음에 그 폭발력은 나라마다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건데 지금 김정은이도 지금 저 골판지 드론이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금방 퍼질 거예요. 네. 금방 퍼지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얼마나 정확도가 있냐 그리고 얼마나 화력을 높일 수 있냐 이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뭐 장사정포부터 탱크, 소총, 뭐 화성 18, 19형 거기다가 천리경 뭐 이런 것까지 다 전시하면서 아주 김정은이 한바구음을 지었다는 보도가 나와 그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 지금 북한이 오랜만에 그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 평창 동계올림픽 갑자기 참석하겠다 그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고 트럼프랑 두 번에 걸쳐서 대화 쇼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 후로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근데 이때가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를 전 세계의 그 위험 국가, 적성 국가들한테 수출할 수 있는 조례의 기회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저 무기 전시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도 무기도 갖고 있어. 전 세계를 향해서 그것도 이 적성 국가들을 향해서 네네. 예, 말하자면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전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뿐 아니라 뭐 중동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 중남미 전 세계 제3세계에다가 테러 집단들한테. 예, 우리 저 이런 거 있으니까 많이 좀 와서 사가 뭐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 될 수 있다. 예. 야, 그런 말씀을 또 주셨군요. 김정은은 무기 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자, 이게 좀 묘해요. 한번 그 내용을 보고 일단 선을 좀 긋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대화 갈 때까지 가봤는데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 뭐냐면 그것도 무기 전시회에서 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믿을 거는 우리 무기밖에 없다. 우리 국방력밖에 없다는 게 김정은의 선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나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또 하나는 나 여기까지 갔는데 이번에 뭔가 나를 만나서 뭐 하려 그러면 지난번 노딜처럼 그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뭔가 물건을 갖고 와라. 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뭐 나 친하다고 해서 만나줄 예. 것이 아니고 예. 나도 뭔가 이번에 받고야 만나주겠다 그렇죠. 내가 이런 뭐 걸로. 햄버거 하나 먹으러 당신 만날 수는 없다. 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는 절대 안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자, 끝으로요. 트럼프 당선인이 화답하는 듯한 인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1기 때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주도했던 중국계 인사가 있어요. 알렉스 웡입니다. 이름이. 수석 안보 부보좌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수석 안보부 보좌관은 이제 안보보좌관의 바로 밑에 있는 여러 부보좌관들 중에 수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국가안보실의 1차장 정도 되는 겁니다. 아, 우리로 말하면 좀 상당히 꽤 높은.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웡 수석 그 부보좌관을 임명한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네.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좀 봅니다. 아, 중국. 어쨌든 중국계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김정은을 다루려면 네. 어쨌든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중국계의 피가 있는 사람을 시켰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웡 부보좌관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성사시킨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한 경험도 있어요. 아, 말하자면은 그 스몰 딜보다는 차라리 노 딜이 낫다고 하는 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사람. 싱가포르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김정은이를 어떻게 몰아붙여야 되는지도 잘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김정은이한테는 상대하기 참 깝깝한 사람이 지금 수석 부보좌관이 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중국계이자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한 왕의 기용은 이런 다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주목해 보겠습니다.